네, 오늘은 주시자 개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방송에서 주시자 어떤 존재론적 인식론적 관점 단위에서 뭐 이런 얘기를 다 했고, 아시리아서부터 페르시아에 이르는 황간과 누스카 조라스터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인드라 늘 강조하지만 이집트 무덤과 중국 각골문을 인드라가 무시한다. 주요한 근거는 어디에 쓰였느냐는 거죠. 어디서 썼냐 이거예요. 그리고 누가 사용했느냐. 인드라가 이집트 무덤어와 중국의 각골문을 무시한 이유는 그 쓴 데가 돌이란 말이야. 돌. 벽화. 이거 어디다 갖다 써. 반면에 세계 최초 시장경제 체제였던 수메르 아카드 문명에서는 타블리판, 수메르 아카드가 자랑하는 점토판에다가 썼다는 거예요. 이 점토판은 오늘날 휴대폰처럼 휴대가 가능하고 이동이 가능해요. 문자도 쉬워. 용병 같은 무식한 사람도 이해했을 정도로 아카드가 통일시켰어요. 반면에 이집트 상형 문자도 얼마 안 돼. 중국 각골문도 문자 수가 얼마 안 돼요. 그게 그 문자 수가 확산된 것은 이집트는 서민어, 민중어, 데모틱어가 개발된 아슈르바니팔, 아시리아, 이집트 해방 전쟁 이후에 아슈르바니팔이 이집트를 해방시킨 이후에나 가능했다. 그리고 중국은 공자시대 이후에야 비로소 시장경제체제로 접어들었다. 여전히 한반도는 야만 국가였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인드라는 특정한 한반도만, 중국만, 이집트만, 유럽만 깎아내리는 거 아니잖아요. 인드라는 그냥 정확하게 고고학적, 문헌적, 역사적 일치가 됐을 때만 인정하는 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창세기 문화론에도 고스란히 적용돼서 가나안 지역에서는 언제부터 문자가 움직였냐 이런 것들을 고찰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황간 느헤미야가 구약 창세기를 저술했다. 그리고 모세 이야기 같은 경우는 기원전 3세기에서 예수님 탄생 전 그 사이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모세의 완성본은 이집트 필로가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집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드는 달의 신이었죠. 달의 신이면 수메르 난나 달의 신이었습니다. 토드는 고대 이집트인들로부터 상형문자 발명가로 인정받았고 지하세계 필경사로도 여겼어요. 그는 달의 신, 지혜, 지식, 글쓰기, 상형문자, 과학, 미술, 예술, 시판의 신이었습니다. 그는 글쓰기와 이집트 상형문자 발명에 기여한 신들의 서기관으로 활동했어요. 이집트에서는 기록의 신이 토드입니다. 인드라 수메르 경제사론 관점에서 수메르 우르 사망주와 이신왕조, 그리고 고대 바벨로니아 시기에 당대 야만 지역이었던 이집트가 당대 세계 최고 문명인 수메르와 무역을 시도하며 잠시 개화기를 맞이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집트 역사를 인드라 관점, 창세기 문화론이나 수메르 경제사론 관점에서 보면 보통 이집트 초대 왕조는 기원전 3000년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시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인드라가 수메르
흑바라고 비판해도 뭐 받아들이겠지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드라가 수메르 왕 목록에 작성된 것들에 대해서 인드라는 비판적이잖아요. 예, 기원전 2600년 이전에 수록된 수메르 왕 목록 기록에 대해서는 인드라는 불신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기록이 분명히 있는데 수메르 왕 목록에 인드라는 그 기록을 불신한단 말이에요. 왜? 기원전 2600년에 가서야 고고학적, 문헌적, 역사적으로 일치가 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그러한 적용을 이집트에게 고스란히 적용한다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 이집트에도 뭔가 도시국가 같은 게 하나 있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인드라가 그 유전학 공부하다 보니까, 예, 기원전 만년경에 괴페클리 테페 그룹 중에 일부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 당시 막 해수면이 막 저 막 그 빙하기가 끝났을 때니까, 그래가지고 그 일부가 역주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하라까지 간 거야. 예? 역주행을 했어, 그들 일부가. 근데 이 사하라 쪽으로 간 사람들 나머지 대부분이 고립되고, 다시 뭐 지구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다 그냥 사하라가 그야말로 사하라 사막이 되니까 다 그냥 망가지는데, 극히 일부가 이집트에 집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 이집트 역사에서 인드라가 보는 것은 네 세력이 이집트 역사를 움직였다고 보고 있어요. 하나는 카르타고가 점령했던 튀니지, 예, 그거를 포함한 리비아인이 있어요. 리비아인. 이집트 역사에서 리비아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비아인, 북아프리카 민족이죠. 하나는 누비아인, 이집트 상위 이집트, 오늘날로 치면 이티오피아, 수단이에요. 또 다른 세력은 힉소스인이라고, 근데 엄밀하게 하면 가나안인이 아니라, 인드라가 볼 때는 인드라 아리안, 예, 기원전 1500년경에 막 그 당시에 서아시아를 휩쓸었던 족속,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예, 인드라 맨날 강조했으니까. 예, 후루루인으로 인드라는 추정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그리스인은 맨 마지막에 등장해요. 기원전 6세기경쯤에부터 용병으로 들어왔다가 결국 프톨레마이어스, 알렉산더 대왕, 마케도니아인, 그리스인이 아니라 마케도니아인 알렉산더 대왕이 서아시아를 점령하면서 그 후에 장군이 이집트 왕조를 만들면서 이 네 세력이 이집트 고대 역사를 네 가지 중심축이었다 하면, 이집트인은 스스로 정권을 잡은 적이 있느냐? 그건 모르는 얘기죠. 이집트 상형 문자를 과연 이집트인이 만들었나?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중국인이 한자를 만들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론 오늘날 결과적으로 본다면 중국인이 한자를 만들었고 이집트인이 이집트 상형 문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집트 역사를 보면 미스테리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체로 그렇고요. 바로 그러한 점에서 게페클리 문명이 터키에서부터 우가리트 지역, 오늘날 시리아 지역이죠. 시리아,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이집트하고 예루살렘 남부, 가나안 사막, 그 다음에 이집트, 이런 쪽으로 무언가 당대의 생존 인류가 무언가를 만들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들이 나일강 하류, 보통 하 이집트라는 데서 마을 단위로
문화를 꾸준하게 이어져 왔는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주변의 인류가 나일강 하류가 떡밥이 좋으니까 몰려들었겠죠. 수메르에도 주변 인류가 몰려들었듯이 나일강에도 주변의 족속들이 살기 좋다더라 그래서 몰려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만들어졌는데, 서아시아 역사에서 보면 그러한 데가 대체로 크게 보면 네 군데예요. 하나는 그러한 나일강 하류고, 또 하나는 오늘날 레바논 시리아 우가리트 지역, 지중해 그쪽 거기가 하나고, 또 하나는 수메르 지역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제 이란 서북부 지역에 있어요. 그게 하란 평원과 좀 연결되는 후루루인의 민족 기원이라고도 보는 데 있는 곳이죠. 대체로 이런 네 곳이에요. 그런 것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거기에 그 당시에는 우가리트에도 도시국가가 있었고 수메르에도 도시국가가 있었듯이 이집트도 얼마든지 도시국가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한 10,000명? 많이 쳐줘봐야 10만 명 단위의 도시국가 수준이지 그 이상을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오늘날 한국으로 치면 뭐 무슨 읍성국가 뭐 이런 이야기 표현하더라. 음락국가, 요새국가, 그 정도 수준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던 것이 기원전 2500년 수메르에서 세계 최초 시장경제 체제가 확립되던 수메르 아카드 역사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던 시기에 이집트에서도 새로운 왕조 시기가 도래하면서 쿠프 왕의 기자 피라미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건설됐냐면, 그 당시의 기후가 오늘날에 비해서도 굉장히 따뜻한 지구 온난화 최고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가 되면 이집트 같은 지역은 어떤 위치적 이유 때문에 오히려 이집트의 적항이 좋아져요. 마찬가지로 수메르 아카드 지역도 적항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정확한 이유는 인드라가 잘 모르겠지만은 원본은 지구라트가 틀림없습니다. 지구라트의 변형이 피라미드예요. 그래서 기원전 2500년 이 정도의 쿠프의 기자 피라미드가 완성됐다고 하는데, 그거를 팩트로 볼 때 그러면 이게 유일한가? 아니에요. 이란 지역이 아까 얘기했던 네 군데 문명으로 칠 때 이쪽 이란 서북부, 하란 평원 동쪽, 그쪽 호수가 있어요. 또 그 이란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누스카 조라스터 오늘날의 아르메니아가 아니라 이전의 아르메니아가 축출당해가지고 기독교 국가인 아르메니아가 오늘날 카프카즈 산맥 쪽으로 갔잖아요. 그 이전에 옛 아르메니아 지역이 말하자면 그 누스카 조라스타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지구라트 건설을 했는데, 원조인 수메르 아카드에서는 그렇게 크게 안 지었거든. 근데 원래 바다를 건너고 땅을 건너면은 원조보다 더 확대시키잖아, 그게. 그런 것처럼 이란 지역, 아르메니아 지역, 아르메니아 지역과 이집트에서는 크게 졌어요. 오히려 지구라트의
이집트의 원형은 조그만 건데, 예, 이 변방으로 갈수록 더 크게 진 거야. 예, 마치 오늘날 중증공에서 막 대대적으로 막 파리 뭐 에펠탑도 만들고 무슨 뭐 별생쇼로 부동산 생쇼를 하다가 하는 것처럼, 원래 바다 건너고 물 건너고 막 이렇게 건너면은, 예, 원본보다 짝퉁이 또 생지라를 떨잖아요. 그래서 인들아 볼 때 지구라트가 원본이고, 이란의 피라미드 지구라트나 이집트의 지구라트는 짝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근데 이때까지는 이집트가 그냥 인들아 볼 때는 역사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어서 그냥 그 이집트 나일강 하류에서 기껏해야 그 예루살렘 이하의 그 오늘날 시나이 반도죠. 예, 거기 좀 어떻게 깜짝깜짝대는, 가까우니까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다, 아무리 잘 쳐줘봐야. 그러다가 이제 또다시 굉장히 지구 온난화로 굉장히 따뜻했던 시기가 깔아앉기 시작했어. 그때 뭐 지진도 났는 것도 같고, 기후가 추워지고, 중요한 건 기후가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우량에서 커다란 변화가 와서 이집트나 특히 수메르 지역에서 위기가 왔어요. 그때가 아카드 제국이 집권한 뒤 한 100년 정도 지난 다음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카드 제국도 왜 붕괴했냐면은, 물론 나람 시인이 지나친 정복사업과 그 니프르 종교도시를 지나치게 탄압한 데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은 인들아 볼 때 2차적이다. 무슨 뭐 왕이 잘못해서 뭐 그 나라가 제국이 망했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 2차적인 요인이고, 근대 이전까지는 보통은 기후변화 같은 자연재해에 대해서 대응하다 보니까 성공하면 다행인데, 그게 안 되면 민심까지 잃어버리는 거죠. 네. 주변 여건이 좋고 자연환경이 좋으면 귀족이나 왕이 아무리 생지랄 떨어도 정권은, 예, 왕조는 유지될 수밖에 없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수메르 아카드 역사가 가장 다른 당대 역사에서 가장 당대 세계 최고 문명이고 역사 기록이 뚜렷하기 때문에 수메르 역사를 중심으로 이집트사를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도니 쭝꿍이니,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2000년경에 우르 사망조와 이신 왕조가 들어섰을 때, 예, 그때 이집트에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뭐 그리스 지역하고 뭐 무역 거래를 했다, 2000년대 무렵에. 그리고 뭐 이렇게 수메르하고도 교류한 흔적이 있다, 무역 거래를 한,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때서 비로소 이집트에서 시장 경제로 전환된 것이 아니냐. 예, 저는 이것도 되게 높이 평가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예, 시장 경제 이집트에서의 시장 경제 기원을 2000년 경으로 보는 것만 해도 인드라 입장에서는 커다란 결심인 거예요. 더 냉정하게 인드라가 얘기할 때는 힉소스 왕조가 들어서면서부터 이집트가 비로소 시장 경제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인들한테 더 사실 다가오는 거고, 조금은 더 냉정하게 바라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람세스 왕조 시기, 예, 그 시대부터 얘기하는 게, 그때에서부터 기원전 15세기 그때서부터 이집트가 비로소 시장 경제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드라가 하도 요즘 이집트 많이 까니까 인드라가 그냥 잠정적으로 좀 미안하니까 이집트인들에 대해서 아무런 편견이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좀 이렇게 20세기부터 했다 치자 이런 거예요. 솔직히 내 속으로는 그것도 근거가 없어 보여요. 그냥 무역 거래가 있었다라는 기록 하나만으로 하기에는 뭔가 껄쩍지근하거든요. 인드라가 중시하는 거는 문자가 유통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가림토가 따위 같은 건 인드라가 인정을 전혀 안 하는 구라인 게 유통이 돼야 되거든. 그럼 유통이 되려면 종이가 있어야 되잖아. 우리나라에 종이가 있고 인터넷이 있단 말이야. 유통 도구가 있어야 돼요. 문자만 있으면 뭐합니까? 유통이 돼야 되잖아. 공자 시대에는 주간이 있었단 말이야. 그걸로 이렇게 썼다 이거야. 돌에다 쓴 게 아니야 공자가. 그쵸? 그전엔 돌에다 썼어. 그러니까 인드라 인정 안 해. 그래도 광개토대왕비는 인정 안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건 별개야. 그리고 뭐 광개토대왕비가 무슨 뭐 가림토 문자로 썼어? 한자로 썼지? 안 그래?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수메르에서는 점토판으로 사용했다 이거예요. 휴대성이 있고 간편하고 점토판 딱 기록하고 너 하나 가져 나 가져 딱 영수증이 된 거야. 그럼 이집트에는 뭐가 있어? 없어요. 이집트 일상 언어에서는 이집트 무덤어가 쓴 적이 없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집트 문자는 무덤에만 있었던 거야. 벽에만 있었던 거야. 벽에만. 근데 그게 20세기 이후에 20세기에서 기원전 1500년 사이에 이집트에서도 수메르의 우르 사망조와 이신왕조와 유사한 필경사 학교라는 게 생겨요. 그게 뭐 관유학교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집트 상형 문자를 연구했다. 행정요원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인드라 볼 때 이 학교는 과연 정규적이었는지 그냥 일시적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또 이집트 학자들의 또 이렇게 과장빨인지. 수메르에는 학교가 있는데 왜 자신들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 문명인 이집트에는 왜 학교가 없을까? 대학교가 없나? 있지 왜 없어? 하면서 뭔가 이렇게 또 조작할 수도 있다. 저는 이집트 학에 대해서 별로 인정 안 해요. 죄송합니다. 이집트 학은 인드라 볼 때 중국 학처럼 너무 허세가 심하고 뻥이 심해서, 인도도 마찬가지야. 그런 면에서 인도는 솔직하기라도 하지. 인도는 그래서 역사를 아예 얘기를 언급을 안 해요. 신화만 얘기하지. 이집트 인도 사회는 역사가 없어요. 붓다 이전까지는 사실상 역사를 단다로 인도 의도적으로 그게 솔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쪽 파키스탄 북쪽에 파미르곤 쪽에 그 파키스탄 동북부 그쪽에 훈자족이 있어. 훈자벨리에 사는 훈자족. 그 사람들이 뭐 평균 수명이 120세고 여성은 60세에도 애를 낳고 암이 없다. 무병장수한다. 그래가지고 한때 유럽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안 알려졌는데. 근데 그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누군가의 기록, 구전에 의해서만 얘기된 거지. 인도 사람들이 얼마나 구라를 잘 쳐. 중국인만 허세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 인도 허세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집트인도 허세력이 장난이 아니고.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집트인의 허세력을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피경사교가 있다는 거는 조금 더 나중에 고고학적인 발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 넉넉하게 감안하더라도 유사한 게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토도신은 언제부터 이렇게 인정받았나 라고 볼 때, 인드라는 이게 람세스가 했던 왕조 시대부터 토드가 대접을 받았을 것이다. 원래 그러니까 인도의 비슈뉴 시바신 이런 사람도 원래, 이런 신도 원래 지방의 그냥 지방령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파니사드 차대가 되면서 브라만교가 힌두교로 딱 되면서 별볼일 없던 지방 양아치 신이 갑자기 전국구 신이 된 게 시바신 비슈뉴 신이듯, 토드도 원래 이집트의 어느 마을에 있는 지방령 수준이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이름만 빌려와서 그래 너 이제부터 달의 신이야, 너는 이제부터 상령문자의 신이야, 이렇게 된 거다 라고 했을 때, 인드라 보기에는 그러한 어떠한 이집트 상형문자 체계가 뭔가 제대로 막 이렇게 막 정비되고 막 됐던 때가 람세스 시대부터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거든요. 람세스 왕조는 람세스 왕조 이전에는 힉소스인이, 그러니까 후르르인 인드라가 얘기한 인드라 아리안들이 이집트 왕조를 지배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기존의 이집트 왕족과 귀족 일부가 상이집트, 오늘날의 수단과 에티오피아로 도망쳐가지고 거기서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때 그냥 군대를 만듭니까? 보통 그럴 때는 그쪽 원주민 추장 딸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중국 역사나 고구려 역사도 그래. 주몽도 졸본 동부연가 북부에서 도망쳐가지고 졸본부에 왔을 때 현직 추장 딸하고 결혼한 거 아니야, 말하자면 소선호하고. 그렇듯이 람세스 왕조가 에티오피아, 수단, 오늘날 그 지역의 누비아인 추장하고 딸하고 결혼해서 그 후예들이, 혼혈 후예들이 바로 람세스 왕조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집트 역사에서 람세스가 혼혈이다 라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순수한 이집트 혈통이다, 이걸 주장하고 싶어 하지, 자신들은 누비아와 섞인 혼혈 혈통이다, 이걸 굉장히 싫어해요. 자기의 혈통이 누비아에서 왔다, 흑인에서 왔다, 이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바로 그러하기에 자신의 혈통 문제를 은폐시키기 위해서라도 람세스 왕조는 대대적으로 문화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이집트 상형 문자에 대한 어떤 정비, 대대적인 정비. 나중에 그리스 프톨레마이어스 왕조가 들어섰을 때도 그리스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왕조 정통성을 위해서, 자신들이 그리스인이잖아요. 이집트와 아무 상관이 없거든.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약점을 메꾸기, 은폐시키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진정한
역사적 이집트의 계승자이고 파라오이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집트 역사를 바꿔야죠. 재정비하고, 문자도 뭐 좀 바꿔보려고 하고, 이런 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집트의 어떤 상형 문자 같은 것들이 람세스 시대에 무언가 정비됐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이집트 람세스가 정비한 이집트 문자일지라도 그건 이집트에서만 사용했던 문자라는 거죠. 이집트 바깥에서는 그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람세스 시대의 이집트와 히타이트, 인드라가 얘기했죠. 인드라 아리안, 오늘날 서양인의 후예라고 볼 수 있는 인드라 아리안들이 히타이트도 점령하고, 우가리트도 점령하고, 수메르 아카드 지역도 점령하고, 이란 지역도 점령했어요. 이집트도 점령했던 게, 근데 그 지역 이집트에 와서는 그게 힉소스인이 된 거죠. 유대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히타이트와 이집트 간의 가나안 전쟁에서 문서가, 국제 문서라는 게 오늘날에도 2차 대전 뭐 끝나면 그게 뭐 영문으로 제기되잖아. 그게 외교거든요. 국제 공용어. 그건 당대의 권위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건데, 그 당시에 국제 공용어 아마르다 문자인가 그게? 하여간 그래요. 이집트와 히타이트 휴전협정 체결어가 이집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히타이트어도 아니고 뭐냐? 아카드어라 이거. 아카드어. 당대의 서아시아의 종교어는 종교 공통은 수메르어였고, 당대 서아시아 외교어는 이집트어가 아니라, 이집트 무덤어가 아니라 아카드 언어였고, 그리고 당대의 서아시아 상인들, 지식인들이, 용병들이 쓰는 언어는 아카드 언어였다. 이걸 인드라가 명백하게 한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그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 인드라가 얘기했죠. 그 람세스 왕조가 지나간 다음에 이집트는 다시 약소국이 돼서 리비아인이냐 누비아인이냐, 리비아인데 누비아인 대결로 1000년간 싸웠어요. 네. 그리스가 누비아 편들고, 나중에 아시리아가 리비아인 편을 든, 고대 세계 전쟁이었다 이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토드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등장한 거는 람세스 시대일 걸로 보이고, 후반으로 갈수록, 후대로 갈수록 토드의 역할이 아마 호루스가 커지면서 역할을 뺏기기 시작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원래 그러니까 인간 사회도 그렇듯이 과거의 신들의 사회에서도 강한 신이 등장하면 기존에 했던 신들의 역할을 싹 빼잖아요. 그리고 신들을 인간으로 강등시키거나 악마로 강등시키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드라는 이러한 이집트 역사의 어떤 재창조 과정에는 람세스 왕조 역할도 있었겠지만, 전 프톨레마이어스 왕조 역할이
가장 컸다.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역할로 인해서 오늘날 이집트 학이 이렇게 나간 어떤 1차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설립 같은 게 대표적이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명백하게도 당대 세계 최초의 도서관인 아슈르바니파 도서관을 의식했고, 또한 아슈르바니파 이집트 해방 정쟁 직후에 리비아 왕조 때 세계 최초 이집트 서민어가 보급이 됐거든요. 아슈르바니파 덕분입니다. 근데 그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들어서면서부터 또 이 문자도 바꾸는 거죠. 언어를 바꾸는 거죠. 마치 일본이 창씨개명을 강조했듯이, 한국어 교육을 금지시켰듯이 프톨레마이오스 그리스 왕조는 이집트 민중어 사용을 금지시키거나 금지시켰을 겁니다. 그리고 반쪽 괴르파시오 반쪽 정원처럼 오늘날 케이팝 하면 사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강제 수용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집트 민중어를 사용하면 깜빵 가는 걸로 이러한 강력한 조치를 취했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의 이집트 파라오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집트 학계에 당연히 그리스 학자들이 큰 관심을 가졌고, 그것이 로마 제국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그리스 로마 유럽주의 중심 철학, 유럽주의 중심 역사관을 20세기까지 형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딱히 유물도 없고, 그렇죠? 문헌은 있고, 근데 로제타 석 이러면서 그동안 한계 있고, 그러니까 거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게 이제 한계인데, 한계는 한계대로 있는데 이집트는 계속 뻥튀기 되니까 뭔가 오늘날에도 아니 뭔가 호루스의 눈은 이렇게 비율로 있는데 그게 나중에 나온 거지. 호루스의 눈의 어떤 그런 것도 크게 인들어 볼 때는 아니 그 정도로 고대인들이 그 정도 였다고 보지 않고요. 후대가 아마도 그리스 건축 때부터 뭔가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그때 아르키메데스다 측량법이 굉장히, 물론 수메르 아카드의 측량법도 놀랍지만은 그리스 제국이 또 그런 측량술이 많이 발달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그때부터 호루스의 눈 얘기가 조금씩 이걸로 뭔가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건 나왔던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선사시대의 주시자 개념이라고 한다면 생물은 기본적으로 포식자에 대한 공포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인간이 점점 더 두뇌가 커지고 뭔가 세상을 알아갈수록 당장 눈앞에 보이는 포식자보다 더 무서운 게 존재가 있다는 걸 알죠. 그게 자연재해, 기후변화인 거예요. 갑자기 대가뭄이 몰았다 치면 다 죽잖아. 예? 일개 전쟁 수준이 아닌 거예요. 전투 수준이 아닌 거야. 예? 기후변화가 오면 다 죽는 거야.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예? 갑자기 빙하기가 오고, 거기에 대한 공포심이 게팔클리 테페 성질을 만든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유력한 가설이고, 마찬가지로 그 이유도 그 숙소를 유지시킨다면 어떻게 되죠? 주시자라는 개념은 그러한 선사시대 때 단순히 생물학적 포식자에 대한 두려움,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초기 형태를
벗어나서 점차 초기 인류가 역사 시대로 접어들면서 신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고대인들이 가지는 신에 대한 신앙은 오늘날 현대인이 볼 때는 조롱감이겠죠. 아니 그따위 신을 믿어? 그러니까 니네들이 원시인인 거야. 에라이 원숭이 같은 놈들아.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때의 고대인이나 오늘날의 현대인이나 무엇이 다르냐 인들의 입장에서 큰 데서는 변한 게 없다 라는 게 인들의 생각입니다. 중요한 건 신을 발명한 것, 인간은 신을 발명하지 않고 인간은 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AGI가 인간 수준으로의 고도의 지능과 정서를 갖췄을 때 만약에 AGI가 신을 믿게 된다면 그 신을 AGI가 발견한 거지 로봇이 신을 발명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발견한 거야. 네. 신은 발명한 것이 아니라 발견한 겁니다. 기존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그러한 신앙 형태를 가지고서 야! 논리적으로 한번 떠들어봐! 막 이러면서 하는 건데 아니 그렇게 따지면 오늘날 과학자 무리들 중에 과학자분들 인들 과학자 존경하잖아요. 과학자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어요. 자신의 가설을 내놨다가 주변 과학자들한테 온갖 왕따 당해가지고 비난받고 과거 중세시대 신학자들끼리 다투면서 너 이단이네 뭐네 이러면서 죽임당하듯이 20세기 과학사 보세요. 수많은 천재 과학자들이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자살로 마감되거나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나중에가 인정받은 사람들도 천만다인 거예요. 대다수 천재적인 과학자들은 그냥 죽었어. 뭐가 달라 중세의 신학자들과 오늘날의 과학자들 신세가 안 그래요? 그리고 대다수 99% 인류는 누가 이렇게 막 싸우는데 누가 이겼네? 아인슈타인이 이겼네? 뭐 대세를 따라야지. 아인슈타인 뭐 이론을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이 전 세계 인류의 몇 퍼센트에 불과해요. 1%죠. 1%. 양자역학도 1%고 그냥 수적에서 마법사 같은 사람들이 와서 야! 이런갑다며요. 그런갑다. 이런 거죠. 중세 때 인류도 마찬가지야. 그냥 신학자들이 와서 신은 이렇다 막 그런갑다 이런 거죠. 원시인이나 현대인이 원시인은 막 나는 그래도 대학까지 나온 사람인데 대학까지 나왔기 때문에 당신은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원시인들은 벌써 15살 되면은 성인이고 결혼하고 다 된 거거든요. 15 이전에 성인식 하기 전에 배울 건 다 배워야 되거든. 생활에서 생존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배워야 되거든요. 원시인이 성인식에 한다라는 것 자체는 오늘날 현대인 관점에서는 대학 졸업해서 취직했다 이 개념이에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 이 방송 시청하시는 일부는 아직도 취업 못했잖아요. 아직 여러분 성인식을 못 치른 거예요. 말하자면 미안합니다. 인더라도 막 시험 못 해가지고 거의 100번 가까이 원서 썼는데 다 떨어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결코 취준생들을 놀리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저도 알아요. 막 그냥 이 세상 뜰까 이런 생각 다 들잖아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무튼 중요한 게 이집트에서 후루르인 미타니 왕국을 만들었던 후루르인 인드라 아레안이고 이집트에서는 힉소스인으로 기록되고 있다고 인드라가 보고 있는 인드라 세계 최초의 주장이에요. 힉소스인은 후루르인이다.
그래서 후루루인이 인드라 볼 때 이야기꾼이에요. 후루루인 자신이 만든 어떤 마치 아카드인처럼 수메르 신화를 현지화시켜서 이렇게 창조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던 유목민이었어요. 후루루인은. 그래서 인도 아리안계로 추정되는데 후루인이, 그리고 이제 그 이란 서북부 자그로브 산맥에서 기원한다고 알려진 이 후루루인은 오늘날 그리스 신화와 인도 신화, 이집트 신화, 우가리트 신화, 그리고 이 창세기 문화론 관점에서 이 구약 성경 신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가설이죠. 그러니까 곧바로 이집트인이 람세스나 그 힉소스인이 곧바로 당대 세계 최고 문명인 수메르 아카드 문명에서 문화를 직수입한 것이 아니라 후루루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수입했다는 거죠.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 그리스 신화에 맨 처음에 나오는 왜 이렇게 제우스 선세대 타이탄족, 거인족이라고 하죠. 이 거인족 신화는 이 후루루인 신화를 거의 베꼈다. 예, 복사했다. 예, 오늘 지적 재산권 관점에서 보면 표절했다 라고 말할 정도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호루스 신이나 토드 신, 뭐 이런 여러가지 이집트 신화들을 보면 우가리트 문화를 차용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드라 볼 때는. 예. 이것이 이집트 문화에서 1차적으로는 우가리트 문화, 힉소스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힉소스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왕조를 만들었으니까. 2차적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대항하는, 람세스 왕조 입장에서 힉소스인을 추방해야 되잖아. 마치 일제를 내쫓는 것처럼. 비록 후루루인이나 일제가 당대 관점에서 선진 문명일지라도 어쨌든 자신들의 침략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쫓는 추방 과정에서 너네와 다른 우리의 독자적인 뭔가가 있다. 가령 단군 이런 거. 개뻥이죠. 환빠들이 망상하는 환빠. 예, 환단곡이나 무슨 뭐 천부경 이런 거는 20세기 가짜문서예요. 하지만 굉장히 명작이에요. 명작. 예, 인드라 특히 환단곡이는 굉장히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저는 천부경을 가짜문서라도 시온 위정서처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편입니다. 참고로 얘기한다면 높이 평가해요. 저는 가짜문서로 베스트셀러예요. 천부경은. 예, 읽을 맛이 나요. 누가 20세기 어떤 엘리트가 썼는지 몰라도 굉장히 잘 썼어요. 중요한 어쨌든 그 목적은 천부경 목적은 일제 만주 침략, 한반도 침략을 정당하게 위한 일제와, 그리고 일제 엘리트가 썼다고도 힘든 게 이 정도 수는 당대 최고의 영일동맹을 맺었던 영국의 시온 이정서를 썼다고 생각하는 영국 엘리트들이 만든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일본 애들 수준에는 그런 천부경이나 환단곡이 만들 수준이 못 되거든요. 인드라 보기엔. 일본인을 비하하는 의도가 없고요. 당대 일본인은 그런 환단곡이나 천부경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없었다. 당대 한국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후르린이 굉장히 이야기꾼이어서 재미나게 만드는 거예요. 영웅담을 잘 만들어요. 어쩌면은 세계 최초의 소설꾼들이었다 이거죠. 예? 창작 집단이었다. 오늘날에도 후르리 음악이 있어요. 전래가 되는. 아직까지 온전하고 있어요. 그 음악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제가 볼 때. 예. 그걸 여기 강조드리고 싶고, 그러한 면에서 처음에는 달의 신, 지혜의 신으로 토드가 들어왔는데, 이러한 힉소스와 람세스 왕조를 거치면서 토드가 어떤 지혜의 신보다 어떤 전령의 신이 점차 바뀌었다. 그게 아슈와리팔 해방전, 이집트 해방전 때부터다. 왜냐하면 아슈와리팔 때는 그 황관으로 생각되는 신이 있었다고 이들 강조했잖아요. 닌시브루, 세계 최초의 행정신, 비서실장신, 총리신, 관료신 닌시브루가 떠오를 때고, 그게 전령신이거든요. 전령 네트워크, 아슈리아리팔 전령 네트워크의 꽃인 아시리아 CEO 닌시브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닌시브루 영향 때문에 구약에서도 이제 그 유대교에서도 뭐 미카엘이다, 뭐 천사장, 가브리엘이다, 이런 게 등장했다 이렇게 강조했고, 인드라가 그런 것처럼 이집트에서도 점차 이 토드가 전령의 신으로서 더 부각됐다. 그것은 아시리아 제국의 닌시브루 영향 덕분이다. 그러한 이후에 그리스에서는 토드를 전령의 신 헤르메스로 받아들였다 이거. 전령이 뭐가 중요해? 근데 중국에서도 칙사가 황제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황제의 말을 액면 그대로, 혹은 황제의 어떠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말씀을 전하는 역할이라는 면에서 전령의 역할은 굉장히 강하다 이거. 단지 그냥 문자 쪼가리 몇 개 가지고 하는 거는 빙의당한 거고, 구약에서도 갑자기 삐리리 해가지고, 갑자기 평범한 사람인데 삐리리 해가지고 지금부터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그건 빙의당한 거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원상태에서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했죠? 이렇게 되는 게 천사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죠. 그리고 유대교나 기독교에서 그러한 빙의 상태를 굉장히 낮은 단계로 본다 이거죠. 반면에 뭔가 빙의당하지 않고 등장하는 천사 유형은 얼굴 형태까지 등장한다. 얼굴 형태까지 딱, 구약 그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세 천사는 신의 대리자 아닙니까? 그러한 수준. 그게 인드라 볼 때는 닌시브루 전령신이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헤르메스를 중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초기 주시자는 궁의 관시법처럼 마녀사냥처럼 킬리핑드 크메르 공산당의 안경 낀 자들은 제국주의자 지식인이다, 다 죽여라처럼, 일루미나티 가짜뉴스 7시간 세월호 음모론처럼 산케이 문해춘추 일본 우유 파쇼 흑령회와
일본 위파시오 똘마니 자이 괴르파시오 반쪽 주사파와 자이파시오 반쪽 미낭처럼 인간과 침팬지 결합 프로젝트 따위나 하던 자이파시오 스탈린식 저급한 유물론과 역사적으로 파산했음을 검증한 공산주의 체제처럼 무지몽매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시아 초점이 오직 생산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생산 데이터조차 1930년대 대공황 직후에야 미국에서 최초로 GMP 개념이 등장한 겁니다. GMP가 100년, 200년 된 개념이 아니에요. 불과 100년 전이에요. 다시 말해서 1930년대 이전 계획경제란 한마디로 망상이었던 거죠.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래서 계획경제 운운하는 자들이 자신은 살림살이 나지 않습니까 하고 경제를 우선시한 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인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할 수가 없으니까 불가능하니까 대신 내세운 게 뭐예요? 중세 마냥 오히려 근대에서 중세로 후퇴한 5호 담당제인이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고발하라 이러면서 비밀경찰 쪽수나 느린 하고 마녀사냥 그 다음에 신분제로도 막 뭐 서너 개도 아니고 50개로 중세 시대보다 더 끔찍한 철저한 신분제를 만들었던 게 공산주의 체제 아니었습니까? 망가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심이 더 피폐해지고 부패가 만연하니까 결국 망가진 거다. 중기 주시자는 예수님 시대부터 할 수 있죠. 기원 후부터죠. 동서고금 세상 유일무이한 인간에서 신이 된 영웅, 인격신도 아닌 신이자 인간인 예수님 말씀을 해석한 이들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인간이었는데 신이 된 예언자, 하늘로 승천한 자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저는 그걸 굉장히 그 신선 개념을 굉장히 오늘날 파시즘의 원조, 만이교 원형이라고 보아서 굉장히 비판적이라는 거 여러분 강조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고요. 신이 될 수도 없고 신이어서도 안 됩니다. 인들아 삼원칙론이죠. 네. 인들아 신선론에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단성론에도 비판적이고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저는 이단이라고 비난해도 받아들이겠지만 저는 재림 예수론을 부정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대에 할 일을 다 하시고 가셨는데 왜 다시 재림합니까? 재림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나면 다시 오실까? 끝나기 전에 안 옵니다. 그냥 저는 재림 예수론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닮고자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수십 년간 무신론자였고 지금에서야 몇 년 전부터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신이자 인간이자 신인 예수님 믿게 됐지만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닮고자 했던 노력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 제자를 믿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들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니까. 근데 인간과 신 이것들을 똥오줌을 못 가리는 놈들이 JMS, 문선명 같은 사이비 과학도구, 좌우익 파시오, 히틀러, 무솔리니 공산주의자라는 거죠. 자신을 신처럼 만들려는 이집트 미이라처럼 레닌이나 판쪽 일성은 이집트 미이라처럼 자신을 만들잖아요. 그게 자신이 신이고자 하는 그 의도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숭배라는 뭔가 진부한 표현 대신에 인내라는 파시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루미나티 가짜뉴스 7시간 세월호 음모론 파시즘 세뇌 포필리즘 인간 대학살
마녀사냥 하는 자들의 생각과 행동은 역사적으로 늘 일정했다.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어떤 그러한 모든 자들을 사랑하라, 인간은 평등하다, 인간을 사랑하라 하는 사랑론 관점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소비론이거든요. 복지론이고. 그러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데이터 없이 부자가 자기가 선심 쓰듯이 돈을 펑펑 쓰면 어떻게 되죠?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그것을 못 얻고 엉뚱한 놈들만, 사기꾼들만 그걸 빨대 꽂아가지고 쭉쭉 빨다가 망한다 이거죠. 그렇다면 데이터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복지하려면, 제대로 소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소비 데이터가 이제서야 등장하는 거예요. 20세기 말, 21세기 초 인터넷 경제로 인해서 비로소 소비자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이론이야 있었죠. 오스트리아 학파, 한계 허용 학파. 여러분 교과서에도 배웠잖아요. 그건 소비자 관점이거든요. 고전경제학파가 생산자 관점이고 막스도 생산자 관점이라면 한계 허용 학파, 오스트리아 학파는 소비자 관점이에요. 근데 생산자 관점도 1930년대 이후에야. 그 다음에 소비자 관점은 20세기 말 21세기 초에야 데이터가 구축되기 시작한 거예요. 쌓인 거예요. 그러면 인드라가 주장하는 국제유통자본론, 유통자 관점은 아직 데이터조차 없는 거예요. 근데 순전히 인드라 뻥이야. 가설이야. 과학적으로 검증될 수가 없어. 데이터가 전혀 없어. 생산자 관점은 그래도 1930년 이래 생산자 데이터가 100년 동안 축적됐으니까 지금 막 노벨상 나오고 그런 거지만 소비자 가설도 20세기 말 21세기 초반에 되니까 이제서야 막 그 데이터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오는 거라면 인드라의 국제유통자본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유통자 관점의 중심은 인드라 뻥밖에 없어. 데이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드라는 데이터를 접할 이렇게 입장도 못 되고 나중에는 받겠죠. 인드라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50년 100년 뒤에는 국제유통자본론이 주류가 될 것이다. 데이터가 100년 뒤면 유통 데이터가 쌓인다는 거죠. 그럼 유통 데이터는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가상현실 게임, 가상현실. 이게 제대로 되면 유통 데이터가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의 어떠한 온라인 결제 시스템만으로는 어렵다. 그리고 그 중간 과정으로서 때 CD12 중앙은행 데이터 화폐가 본격적으로 유통이 되면 거기서 유통자 개념을 생각할 수 있겠죠. 다만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잠시 유통자 개념을 엿볼 수 있는 건 역설적으로 좌우의 파쇼 국가들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만연하니까 거기선 공식 환율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민간인이 쓰는 환율이 있고, 그 중간에서 그 환율을 정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암달러상이다. 그 암달러상이 유통자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예를 들면은 베네수엘라의 생산자는 말하자면 마두로 자이파쇼고, 소비자는 베네수엘라 대다수 시민들일 것이고, 베네수엘라 유통자는 누구죠? 공식 환율과 베네수엘라 시민들 사이에서 달러와 베네수엘라 화폐 비율을 정하는 암달러상이 된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국위본 일부 구변 연구자들이 의도적으로 이것을 만들어 놓고 연구 실험 데이터를 뽑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과 2를 종합하면 쥐작 개념은 인류 혹은 초인류를 호모사피엔스라는 인류의 생물학적 정의에서 탈피하여 기능적 관점에서 반영구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확장적 추론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의 일종으로 재정의하는 시도라고 보면 될까요? 그래요. 그래서 인드라 후기 쥐작 관점에서 인드라 우주론이에요. 인드라의 신화에서 인드라의 그물, 인드라의 눈이라고 해도 돼요. 인드라 꿈을 꿨잖아요. 그 얘기에 대해서 인드라 우주론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비하면 트루먼 쇼와 매트릭스, 인셉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드라 우주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보상 체계다. 신상 필벌과 보상 체계다. 이 인드라 우주론에서는 시공간이 의미가 없어요. 전후 관계가 중요한, 이건 붓다 종교개혁가, 인드라 존경하는 종교개혁가 인간인 붓다는 신이 아니에요. 붓다의 정통성을 계승한 것은 대승불교가 아니라 만이거나 힌두교에 똥 타는 게 아니라 브라만교에 똥 타는 게 대승불교잖아요. 근데 소승불교가 붓다의 정통성을 받았다고 저는 계승했다고 보고 있는 사람에서 붓다의 제일 중요한 가르침은 연기론이에요. 붓다는 브라만교의 이전에 인도 사상인 환생에 대해서 비판한 사람이에요. 환생 믿지 말라. 대신 연기론을 주장했고, 저는 연기론에 깊이 공감한다 이거죠. 모든 데는 인과가 있다. 그런데 이 인과에서는 시간, 공간의 개념이 들어가잖아. 근데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개념이 인드라 우주론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죽잖아요. 다른 우주에서는 여러분들이 태어나요. 그런 개념이에요. 세상, 우리가 이 우주에는 인드라가 혼자지만 뭐라고 표현되나? 우주를 초월한 그 개념, 인드라 우주론 관점에서는 울트라 우주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울트라 우주에서는 수많은 인드라가 있어요. 셀 수도 없는 무한한 인드라가 있는 셈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은 이 우주에는 님이 혼자지만 다른 우주에도 숱한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 그게 인드라 우주론이다. 그래서 자세한 건 인드라 우주론으로 인드라 네이버 블로그 길을 걸으면 생각이 난다. 그래서 인드라 우주론을 검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어려운 얘기니까 관찰 주체, 관찰 대상, 관찰 방법, 이거는 읽어보시면 되고 질문 주시고. 메타인지, 이거 메타인지, 이것도 그냥 질문 주세요. 요즘 이거 되게 메타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것도 나중에 기회되면 이것도 1시간짜리여서 그레고리 베이트스는 정신과 자연, 돌거래와 학습과,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 심리학자, 뭐죠? 스키퍼? 갑자기 자유심리학 스키너 다 이런 어떤 연속고리가 있다. 메타인지라고. 그래서 이건 것은 꼭 이걸 좀 읽어보시고 질문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똥된장주의, 똥인지 된장인지 맛보야만 하는 게 똥된장 정신 아니겠습니까? 똥된장. 이것은 부패와 발효의 명확한 한국 수담이에요. 똥이 된다는 거는 부패고, 발효가 된장이 된다는 건 발효잖아요. 근데 인류가 원하는 것은
쓸모있는 에너지거든요. 쓸모있는 에너지. 예, 그런 면에서 우리는 조금 더 발효, 쓸모있는 에너지, 쓸모없는 에너지에서 쓸모있는 에너지로 어떻게 하면 갈까라는 게 인류의 인식론적 또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분이 주시자에 대해서 인드라가 명확하게 개념 정의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렇게 훌륭한 질문을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인드라가 길게 여기까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정리하면,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오늘날에 그렇다고 한다면 주시자는 무엇이냐, 뭐 예를 들면 CCTV, 해저 케이블망, 무슨 뭐 중국 공안단체, 아니죠. 그건 그냥 대상이에요. 인간이 만들었을 뿐들이죠. CCTV든 뭐든 인터넷 결제망도 그렇고 CBCD도 있고 다 인간이 만든, 같은 인식론적으로 얼마든지 검증 가능한 대상이다, 같은 차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쵸? 네. 그거를 신의 영역으로 CCTV나 무슨 뭐 인터넷 결제나 무슨 바코드 뭐 이런 거나 그거를 초인의 영역으로 이렇게 자꾸 하는 게 저희 파시 음모론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저는 지지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강조하잖아. CCTV 많아지면 좋잖아. 안전해지니까. 대신 개인정보 보호를 좀 더 강화돼야 되겠죠. 예? 노브 청소기 좋잖아. 편리하잖아. 다만 찐꽁의 네트워크망을, 정보 처리망을 주의해야 되겠죠. 주의할 점을 고려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챗 GTP에 대해서도 이제는 지지하잖아요. 인공지능 AGI로 가는 거 지지하잖아요. 다만 거기에 대한 보안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주도 면밀하게. 허나 이것을 음모론 영역으로 갖다 놔서 초인의 영역으로, 신의 영역으로 가는 게 저의 파시어 음모론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리고 떡밥이고 가짜 음모론이에요. 네, 제가 볼 때는 그건 신들이 아니에요. 네. 걱정할 게 안 된다. 걱정할 게 못 된다. 네. AGI 세상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상현실 게임 빨리 왔으면 좋겠고, 네. 뭔가 장기이식, 네.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가 걱정입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데, 다만 인드라가 강조했듯이 에? 신과의 소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에? 이건 다 인간의 영역이에요. 인간의 영역은 예수님 기대하지 말고 인간끼리 해결해야 돼요. 같은 거니까. 그걸 왜 예수님 끌어들여가지고 거기서 어쩌고저쩌고 해요. 네. 신과 여러분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반쪽일성, 문선비, 문좀비, 지명이, 노면, 반쪽압에, 반쪽일성, 사제, 목사, 스님, 아무도 없어요. 이슬람도 없고, 무하메드도 아니에요. 무하메드도 인간이잖아. 신 아니잖아. 응? 붓다님도, 인드라 존경하는 붓다도 인간이잖아. 노자도 인간이라고. 인간이 난 이쪽 차원이야.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스처럼. 예수님은 신이잖아. 그 차이인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으세요.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고 행복하세요. 건부행. 예수님 고맙습니다. 부모님 고맙습니다. 나타샤 고맙습니다. 세웅지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분하세고
천년 끝에 피어오는 희망, 그 희망을 죽이고서야 우리는 살 것이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